안녕하십니까. AIoT 강의를 하게 된 조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코드코리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는데요. 1부 같은 경우에는 매터에 관해서, 스마트홈에 관해서 동향을 한번 볼 거고, 2부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VPP, 즉 전력과 IoT 시장에 대한 동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매터에 대한 강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마트홈 시장 현황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매터 표준의 등장 및 주요 특징, 세 번째는 매터 표준 등장 이후의 시장 전망, 마지막으로 주요 기업들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김황용 IoT TV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으니 이 유튜브를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IoT에 관심이 많으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그러면 보통 스마트홈도 구축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심지어 스마트홈 관련 하드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스마트홈 구축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어떤 기능들로 IoT 구축할 건지 생각을 먼저 하죠. 뭐 예를 들면 조명을 껐다 켰다, 혹은 컴퓨터를 껐다 켰다, 에어컨을 껐다 켰다, 아니면 블라인드를 내렸다 올렸다 등등 기능에 따라서 제품 고민을 좀 하실 거고, 그리고 사람마다 원하는 가격대가 있죠. 같은 기능이더라도 가격이 또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그 집 구조나 뭐 가구 사이즈 등에 따라서 IoT 기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해도 설치하는 위치가 좀 다르겠죠. 제품마다. 어떤 애들은 뭐 조명이더라도 벌브에 달아야 되고, 어떤 애들은 세워놓는 친구들이고, 어떤 애들은 뭐 네오픽셀처럼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진짜 벽 내부를 까가지고 전선을 까서 뭐 결선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거나 전문적인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서 전문 기사를 불러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렇게 설치한다고 끝이 아니죠. 휴대폰 앱하고도 연동해야 됩니다. 뭐 거기다 설정도 일일이 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집에 도착할 때쯤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진다, 이런 거 하려면 GPS 제어를 연동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일어날 때쯤, 퇴근할 때가 다 왔을 쯤, GPS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제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팅도 해야 됩니다. 거기다 또 있죠. 플랫폼 하나로 통합해서 쓰고 싶어가지고 그 통합한 세팅도 해야 돼요. 그러면 플랫폼 세팅하면 또 끝이냐? 뭐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제가 A, B, C, D IoT 장치가 있으면 A, B, C는 제가 원하는 플랫폼에 연동이 돼요. 근데 D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또 꼼수를 써서 뭐 A 플랫폼과 B 플랫폼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C 플랫폼을 거기다 또 연결해서 쓴다든지 등등 고려할 점이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연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애플이냐, 구글이냐, 삼성이냐에 따라서 그 호환성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뭐 어떤 제품은 애플, 삼성 지원하고 하지만 뭐 LG, 뭐 자이 지원하지 않고, 어떤 스위치는 반대로 LG, 자이 지원하는데 구글, 애플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만 들어도 IoT 서비스 스마트홈은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야 이거 한번 해보면 다음엔 잘하니까 계속 잘 하게 되는데요. 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원래 컴퓨터나 기계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진입장벽이 꽤 높습니다. 먼저 플랫폼부터 고려해야 되죠. 뭐 IoT 사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얘는 뭐 구글에는 되는데 애플에 안 되고, 얘는
뭐 필립스 휴라서 필립스는 되는데 어딘 안 되고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제품은 설치가 또 어렵습니다. 그냥 달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벽 뚫어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전문 기사를 써야 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와이파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와이파이 연결 세팅을 또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유기 제가 써서 쓰거든요. 그래서 메시망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와이파이 2.4랑 5의 차이도 잘 모르시고 뭐 이 제품은 2.4만 되는데 와이파이 5만 켜놓으셔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또 어려운 게 플랫폼 연동이 또 어렵습니다. 그 플랫폼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제조사마다 각자의 애플리케이션이 있겠지만 그 따로따로 다 켜가지고 연동하는 거는 스마트홈 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스마트띵스 켜가지고 여기에 다 붙이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산 10개의 제품 중에 6개는 연결이 되고 4개는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의 과정이 4개인데 이 4개 과정을 제품 수만큼 반복을 해야 돼요. 제가 10개를 샀으면 이 4가지 총 40번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집을 완전히 자동화를 해놨거든요. 그럼 자동화를 해놔가지고 한 15개 정도 제품이 있습니다. 이 15개 제품을 다 연동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 에러가 났거나 뭐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그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죠. 그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A사에 연결되는 제품이 있고요. B사에 연결되는 제품, C사에 연결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A사에 연결되는 제품을 A사 애플리케이션 쓰고 B사는 B사 애플리케이션 쓰고 C사는 C사 애플리케이션 쓰는 거는 솔직히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뭐 스마트폰으로 이 앱 들어가면 LED 키고 끌 수 있고 이 앱을 들어가야 블라인드 조절할 수 있고 이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플랫폼을 알아보게 됩니다. 스마트 싱스를 이용하면 A사, B사가 연결이 된대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죠. 그럼 연결하려면 스마트 싱스에 A사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 B사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 그거 일일이 다 등록해가지고 하면은 드디어 스마트 싱스로 A사, B사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C사가 스마트 싱스에 안 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LG 플랫폼을 봤더니 LG 플랫폼은 B사, C사는 또 연결되는데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고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고 했는데 A사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두 플랫폼은 셋 다 제어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본 거죠. 자, 알아보니까 구글 홈 미니가 된대요. 구글 홈이 된대요. 요 두 개는 연결 안 되니까 구글 홈으로 하면 연결이 된대요. 그럼 또 요거를 또 1년의 과정으로 구글 홈에다가 스마트 싱스 연결하고 또 LG도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와 드디어 다 됐죠. 뭐 이런 게 또 아마존이든 다른 것들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 삼성, LG, 뭐 구글, 아마존 다 연동되면 좋겠는데 회사마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태 서비스 플랫폼 회사들은 각자 독자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플랫폼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독자적 프로토콜을 쓰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펌웨어 랜섬웨어 공격,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이 프로토콜이 취약하다 보니까 해킹당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CCTV, 집에 보이는 카메라가 해킹을 당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해결을 하려고 스마트홈 표준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스마트홈 표준들은 플랫폼 회사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삼성, 애플, 아마존, LG 등이 그 표준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디바이스 회사들은 매번 개발할 때마다
우리 회사는 구글 표준, 삼성 표준, 애플 표준은 지원하지만 아마존, LG는 안 돼. 우리 회사는 삼성, 애플, 아마존은 활용하는데 구글, LG는 안 돼. 등등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사업자 관점에서 표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표준이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표준이 확산이 안 되는 이유는 서로 이제 좋은 꼴 시켜주기 싫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 점점 독자적이고 점점 폐쇄적으로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요구가 많이 증가했죠. 그런 걸 요구하는 사용자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2019년 12월 달에 프로젝트 칩이라고 하는 일종의 스마트 연동 표준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커넥티드 홈 오버 IP, 즉 IP 프로토콜 기반으로 하거든요. 스마트폰을 IP 프로토콜 기반으로 제어해보자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2년 정도 지난 결과 프로젝트성이 아니라 사실은 표준을 정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표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그 3년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야 표준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작년 10월 4일에 매터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로부터 매터 표준을 따르는 제품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발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주도하는 단체 이름이 CSA, Connectivity Standards Alliance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CSA가 매터 표준 개발 및 생태계 형성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CSA는 원래 있던 단체예요. 직비 얼라이언스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직비 다 들어보셨죠? 직비로 직비 통신으로 뭐 스마트폰 만드는 것들도 많았죠. 그래서 요 CSA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직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CSA가 직비를 거의 버렸어요. 그래서 직비는 자기들이 따로 하고 스레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스레드는 IP 프로토콜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하고 스레드는 IP 프로토콜을 둘 다 지원하니까 IP 프로토콜 단위화를 위해서 직비를 버리고 매터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CSA는 영리기관이니까 돈도 벌어야겠죠. 그래서 인증 시장을 좀 키워서 돈을 벌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매터 표준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터, 파티시펀트, 어도프터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프로모터 29개, 파티시펀트 273개, 어도프터 237개, 뭐 어소시에이트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프로모터 연간 얼마, 파티시펀트 연간 얼마, 어도프터 연간 얼마 뭐 이렇게 나오죠. 어도프터 같은 경우에 1년에 7,000달러니까 약 9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어답터까지 정도 돼야지만 그 매터에 대한 표준 스펙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매터 표준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한 539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스마트폰 표준 한 개 더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HCA Home Connectivity Alliance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제조사들끼리 플랫폼을 서로 연동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13곳밖에 근데 없습니다. 그러면 CSA랑 HCA랑 또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통신 방식이 다릅니다. CSA 같은 경우에는 D2D,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디바이스 간 통신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HCA 같은 경우에는 C2C로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 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연동시키는 표준이죠. 근데 뭐 HCA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왜냐하면 기존 표준들이 C2C라서 그렇습니다. 뭐 C2C는 표준을 만들어 놓고도 서로 연동 안 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공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 또 참여사 수를 비교해봐도 539대 13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세는 CSA, 매터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프로모터, 파티시펀트, 어도프터 레벨이 있는 거 보셨죠?
여기서 프로모터는 CSA의 메터 표준의 의사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프로모터 회원사 중 10곳이나 서비스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뭐 여기 보시면 아마존, 애플, 구글, 뭐 삼성도 참여했고 LG, 스마트띵스 등등 있죠.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IEEE 802 몇 표준은 칩 제조사나 디바이스 제조사에서 이 표준을 에 대해서 적극 관여를 합니다만 메터 표준의 경우 아주 이상하게도 서비스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메터 표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IP 프로토콜을 씁니다. IPv6 기반이고요. 디바이스들이 각자 고유한 IP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플랫폼에서도 고유 디바이스로 인식을 합니다. 고유 IP 디바이스 제공하니까 다양한 플랫폼에서 하나의 디바이스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멀티 어드민이라 하는데 하나의 디바이스를 스마트홈에서 구글 홈에서도 되고 스마트 싱스에도 되고 뭐 LG에서도 되고 삼성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통신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 스레드를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지급이나 블루투스도 사용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이 메터를 지원하고 디바이스도 메터를 지원하면 뭐 어디서든 자유롭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은 지급이 블루투스도 그 확장할 계획이라 하고요. BLE 같은 경우에는 프로비저닝 쪽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터는 OSI 7 레이어에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층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토콜이고 메터 표준만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바이스, 플랫폼이 한꺼번에 잘 연결이 됩니다. 이제 기존 스마트홈 표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홈 표준이 그 각 회사 플랫폼 단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 맞게 디바이스들이 세팅이 돼 있어야 했었죠. 그럼 스마트 싱스는 뭐 삼성, 아마존의 경우에는 알렉사 뭐 이런 식으로 독자적 플랫폼 프로토콜이 있고 그 여기에 제공되는 디바이스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IoT 디바이스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죠. 삼성 스마트 싱스 플랫폼에 맞추면 삼성 스마트 싱스에 연결이 되니까 그것도 세팅해 놓고 구글 홈에 연결되려면 구글 홈 프로토콜 따라야 되고 뭐 애플은 애플 거 스마트 싱스 뭐 이런 식으로 매번 새롭게 해줬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가 된다고 가정해 보면 이제 디바이스 제조사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해졌죠. 이제 프로토콜을 하나만 맞추면 됩니다. 메터만 하나 맞추면 되죠. 왜냐면 대다수의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메터랑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랫폼별로 개발하고 인증받고 관리하는 이러한 그 업무가 상당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IoT 디바이스 제조사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스마트홈 시장이 그 접근성이 더 늘어나면서 메터 표준을 점점 더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직방이 스마트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자신들의 플랫폼 만들어서 뛰어들면 솔직히 좀 힘들겠죠. 근데 이제 메터를 이용하니까 손쉽게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 메터 때문에 시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뭐 미국의 로쿠라는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가 있는데 그 원래 스마트홈 서비스를 좀 뛰어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셋톱 박스가 설치가 돼 있고 이걸로 스마트홈 컨트롤을 하려 했었는데 플랫폼이 너무 작죠. 기존에 있던 플랫폼이랑 경쟁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메터가 되면서 쉽게 뛰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홈 비즈니스 좀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뭐 본격적으로 하겠다 했었죠. 그리고 스마트홈 앱도 이번에 메터를 통해서 좀 개편도 하고 허브 장치도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디바이스도 출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홈 시장에 매터라는 것 때문에 손쉽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이제는 많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플랫폼으로 좀 약한 기업들도 잘 나가고 디바이스 회사들도 플랫폼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메타의 특징 중 하나가 멀티 어드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멀티 어드민은 여러 개 어드민에서 하나 제품 제어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애플에서 연동되던 제품은 애플 홈에서만 제어했고요. 그리고 구글 홈에서 연동되는 장치는 구글 홈에서만 제어가 됐었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터 이후로는 디바이스도 매터 표준을 쓰고 플랫폼도 매터 표준을 따르니까 애플 홈에서 구글 장치를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글 홈에서도 애플 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연동도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그 시나리오들이 생기니까 확장성이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이런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안드로이드를 쓰고 가족 구성원 중 다른 한 사람은 애플을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나만 스마트홈을 쓸 수 있었고 다른 가족은 쓸 수가 없었어요. 이 OS 문제라든지 이런 플랫폼 문제 때문에. 근데 이 메터 이후로는 뭐 가족이 다 안드로이드 써야 된다든지 애플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어진 거죠. 무엇을 쓰든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자, 기존 디바이스 제조사 예시로 보겠습니다. 디바이스 만든다고 끝이 아니죠. 스마트 램프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앱도 만들어야 되고 플랫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안 만들 거면 기존 플랫폼 회사들이랑 연결도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형태로 연결도 해야 되죠. 그래서 플랫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플랫폼은 우리랑은 시장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용자 편의도 좀 줄어들게 돼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비용 문제상 안 됩니다. 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매터가 지원이 되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매터 지원 스마트 램프 같은 경우에는 매터를 지원하는 모든 플랫폼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플랫폼, 스마트폰 앱 다 필요 없죠. 그냥 매터만 지원하면 매터 지원하는 플랫폼 아무거나 써라. 우리는 다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앱 개발, 플랫폼 개발, 클라우드 연동 이런 비용들이 일시 없어지기 때문에 디바이스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뭐 앱 서비스가 좀 안 좋아서 안 쓰고 싶었던 사람들도 이제 그냥 매터로 다 해결이 되니까 앱이 좀 약한 제조사 것도 쓰기가 쉬워진 거고 뭐 그렇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IoT 디바이스 제조사 입장에서는 무한 경쟁 시대가 열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또 메터 표준이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지바이 이지 셋업이라 하는데요. 어렵게 플랫폼 연동 알아보고 제품 알아보고 가격 알아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제 가격 보고 메터 지원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메이저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 메터를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지바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디바이스 설치하면 등록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뭐 플랫폼에 맞게 디바이스 아이디 비밀번호도 다 집어넣고 이랬어야 됐는데 이제는 뭐 구글의 패스페어 혹은 애플의 홈킷 QR 스캔 뭐 아마존의 프러스트레이션 프리 셋업 등등 이런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뭐 전원만 인가되면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장치를 설정해 줘야 되긴 하는데 컨트롤러 설정만 되면 디바이스는 QR
혹은 뭐 QR을 쓰지 않고 전원만 인가해서 또 등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미 3년 전에 디바이스 연결 정보를 미리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그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하면 이 정보를 요청해 받아간 다음에 등록이 되도록 만들어 놨죠.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 스마트폰 화면 볼게요. 그 폰을 사용하다가 이제 스마트 플러그 전원 인가해주면 새로운 스마트 플러그 생겼다고 팝업 뜨고 그다음 QR로 찍어서 디바이스 연결하고 디바이스 연결되니까 어떤 플랫폼 연결할 건지 정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구글 연결하겠다고 하면 구글에 해당하는 페이지로 들어가죠. 또한 그 이런 기능 중에 중요한 점은 안드로이드에도 iOS에도 디폴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을 새롭게 받아서 뭔가를 설치하고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해지는 거죠. 뭐 그래서 스마트폰 구축하는데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알아볼 필요도 없고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단순화돼 가지고 사실상 뭐 과장되게 좀 말하면 스마트폰 구축할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엔 보안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 스마트홈에서는 뭐 보안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메타에서는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원래는 기존에 인증받지 않은 디바이스도 스마트싱스 뭐 프로토콜만 있으면 플랫폼에 연동해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메타에서는 이 인증 기간 메타 표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위해서 스트롱키 혹은 디지서트 같은 인증 대행 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데 이런 인증 대행 기관이 디바이스를 인증해주면 그 인증된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서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등록합니다. 이거를 DCL이라 하고 여기에 등록을 해주죠. 그리고 여기에 등록된 제품들만 스마트홈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좌측 하단에 있는 온도 조절 장치가 새로이 샀다. 그러면 전원을 켰을 때 얘가 블루투스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컨트롤러 장치가 받죠. 그래서 블루투스 신호를 받고 어떤 장치가 등록을 시도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트롤러가 해당 장치에 있는 인증 정보를 DLC를 통해서 확인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인증된 장치라면 디바이스가 인증된 장치라면 등록 절차를 시작하고 뭐 인증되지 않은 장치면 등록을 차단하게 되죠. 그래서 메타 기반의 스마트홈 핵심은 여기 메터 커미셔너라고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이게 바로 컨트롤러 장치인데 컨트롤러 장치가 집안에 존재해서 로컬하게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존에 구글 네스트와 같이 존재했었는데요. 뭐 기존에는 이런 컨트롤러가 메인이 아니고 컨트롤러 상위 플랫폼이었어 가지고 커미셔너 컨트롤러가 되어도 뭐 하이브리드 동작이 됐습니다. 즉 뭐 커미셔너가 플랫폼도 연동하고 디바이스 제어도 다 하게 되는 걸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전에 그 메터 컨트롤러가 로컬하게 제어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컨트롤러가 제어할 수 있으면 인터넷이 단선돼도 뭐 로컬하게 동작은 됩니다. 원래 뭐 어떤 루틴이 있다면 A 동작 이후 B 동작 뭐 A 동작이 완료되면 B 동작해라 뭐 이런 신호겠죠. 근데 이제는 뭐 클라우드 기반이 아니게 돼가지고 뭐 A 동작이 안 되더라도 B 동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하게 컨트롤러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물론 근데 이제 바깥에서 집 바깥에서 스마트홈으로 우리 집에 있는 스마트홈 기기들을 제어하는 건 안 되겠죠. 뭐 그래도 컨트롤러가 기존의 제어 전달 역할하고 제품 제어 역할은 로컬하게는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 방식보다 뭐 안정성 측면에서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터 표준을 주도했던 그 기업이 뭐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컨트롤러랑 장치들을 출시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출시되는 장치들도 다 메터를
메터 표준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스레드와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스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스피커에서는 메터를 지원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지원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터 표준 대상이 되는 기기들이 현재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뭐 10여 종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 20개 정도 유형의 디바이스가 메터 표준에 적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최초 메터 표준을 론칭할 때는 가전제품 제조사가 프로모터로 하나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그 가전제품 제조사가 프로모터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전들도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싱스 허브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기존에 나와 있었던 장치인데 뭐 펌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뭐 메터를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도 메터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동향으로 봤을 때 뭐 1, 2년 안에 스마트 홈 관련 제품들은 메터 인증 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메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담은 짤막한 만화입니다. 뭐 기존에는 14개의 스탠다드가 있었는데 이 메터가 추가되면 15개의 스탠다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만화죠. 그런데 메터 같은 경우에는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터 표준은 스마트폰 OS에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돼요. 뭐 안드로이드만 되는 게 아니고 iOS에도 추가가 됩니다. 특히 iOS가 굉장히 의외인 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메터를 추가했다는 것만 봐도 좀 다르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즘 챗 GPT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그래서 요즘 챗 GPT 때문에 뭐 글을 새로 써준다던가 아니면 코딩을 잘 못하는 사람도 뭐 코드를 짜준다던가 이런 단순한 일을 그 챗 GPT한테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 IoT 시장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를 들면 IoT 플랫폼을 통해서 스마트홈을 구축할 때 커스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간의 프로그래밍 혹은 컴퓨터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에 맞는 남이 만들어 둔 그 템플릿을 써가지고 본인이 완벽하게 원하는 건 아니더라도 빌려서 쓰는 방식을 사용을 했어야 됐죠. 근데 이제 GPT를 이용하면 대화형으로 프로그래밍을 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심지어 이 프로그래밍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 개발자가 프리트레인드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잘 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비전공자도 대화를 통해서 IoT 커스텀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직 이런 서비스는 없는 것 같은데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1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2부 같은 경우에는 전력 시장과 IoT 동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그린 스마트 도시가 핫하죠. 전력 그리고 기후 위기에 관련된 그린 이 키워드와 IoT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RE100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Renewable Energy 100란 뜻인데 저번 대선 때 키워드로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죠. 뭐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입니다. 뭐 캠페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남 얘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지금 심각한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쓰자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것만 해도 꽤 유명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전부 RE100을 채택해서 활용하고자 하려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RE100을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이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여기 큰 기업들이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자체 건설, PPA, 인증서 구매, 녹색 요금 등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제 PPA나 인증서 구매, 녹색 요금은 국가마다 운행하는 방식이 달라서 직접적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여튼 애플은 골고루 하고 있고요. 뭐 BOA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 구매를 99.98%로 하고 있는 걸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백은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의사로 실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속력은 없지만 다만 문제가 뭐냐면 애플이나 월마트, 구글 같은데 납품을 하고 싶은 한국 회사들은 이 아리백을 이행해야지만 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그 계약을 이런 대기업들이 걸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한국 수출 위주의 기업들도 이거를 이행을 할 필요가 생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아리백이 선택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아리백 참여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활용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리백 참여 요구를 받았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리튬이온 전지를 쓰는데 BMW의 아리백 참여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그 수출 기업들이 아리백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아리백을 동참하지 않으면 이 수출액이 쭉쭉 떨어진다는 그 예측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프를 보셔도 표를 보셔도 반도체 15% 떨어질 것이다. 배터리 31% 떨어질 것이다. 디스플레이 40%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죠. 그래서 아리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리백이 비용 절감이나 그다음 균등화 발전 비용에서 낮다는 예측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태양광 이런 패널들은 효율이 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이 태양광 패널이 성능도 더 좋고 가격도 싸진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리백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신재생 에너지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도 한국형 아리백, K 아리백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프리미엄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 REC라 부르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전력 구매 PPA도 하고 있고,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리백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국내 현황을 보겠습니다. 대기업 29%, 중견기업 10%, 글로벌 수요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애로사항이 있죠. 비용이 부담된다 35%, 제도 및 인프라가 미흡하다 24%, 관련 정보 부족 23%. 즉 지금 정보도 부족하고 비용도 문제고 제도 인프라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합니다. 전력 소비 5대 기업 사용량이 재생에너지 발전량보다 많은 수준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전력을 사용을 하는데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원자력을 지금 많이 돌리고 있고, 그리고 화력발전소도 돌리고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희망하는 정책 과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그렇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구매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다든지,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를 확대해서 조금 더 손쉽게 전력을 산다든지 아니면 비용 부담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원하고 있고, 정보 및 재생에너지 사업자 매칭 컨설팅 지원도 있죠. 어느 사업자랑 매칭해서 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사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16.5%가 답을 했습니다. 직접 PPA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PPA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도를 시행했어요. 즉 이제 민간에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팔 수가 있는 거죠. 발전원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이나 원자력은 불가능하죠.
전기 사용자 규모 1메가와트 초과로부터 300kW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1메가와트 이상 사는 게 아니면 민간한테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 300kW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되는 걸로 바뀐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서 송배전을 독점을 했었는데 이 독점한 그 전력 시장을 민간에게 풀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F100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본 프리 100이라고 돼 있죠. 재생에너지만으로 아리백 달성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인프라도 부족할 뿐더러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전력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국가고 땅덩어리도 작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효율이 정말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을 달더라도 뭐 오늘 이번 주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뭐 구름이 많이 끼면 전력이 크게 생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CF100으로 가려고 합니다. CF100을 하면 카본 프리죠. 카본 프리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아리백과 CF100의 큰 차이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느냐 혹은 재생에너지 플러스 원자력으로 가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리백은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가 시작을 했고 CF100은 구글, 유엔 에너지 등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아리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력막 구축에 대한 사회적 갈등, 낮은 주민 수용성인데요. 뭐 예를 들어 송전탑 같은 경우에 밀양 송전탑 시위가 있었죠. 이제 송전탑 있으면 이 전자파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밑으로 깔아달라. 땅 밑으로 깔아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 비용 문제가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변동성 증가로 중앙 집중형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 증가입니다.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를 무한정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전력을 계속 생산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생산하는 것보다 못한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재생에너지 돌리지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장애물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력 수요 발굴, 분산 에너지 편익 창출, 다양한 분산형 전원 확산 요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역 중심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지금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려고 국가가 지금 나섰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발표가 됐고 발의가 됐고 대안 발의가 됐고 법안 소위 논의가 됐고 의결이 됐고 그다음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24년 6월 14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는 이제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그리드입니다. 분산 에너지원을 수용해서 소규모 단위로 에너지의 공급 수요를 관리하는 지역 전력망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전력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역 마이크로로 단위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작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그리드끼리도 서로 전력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ESS 에너지 스토러지 시스템입니다. 자, ESS 같은 경우에는 전력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 한국에서 전기비는 중부하, 경부하 등등 부하가 많이 걸리는 시간에는 요금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부하가 적게 걸리는 시간대에는 요금이 적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금속을 녹여서 재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비가 비싸면은 공장을 돌리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3주씩 공장을 일부러 정비하면서 공장을 멈추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중부하이냐 경부하냐에 따라서 요금 차이가 비용 차이가 아주 많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ESS가 잘 되게 되면 값이 쌀 때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값이 비쌀 때 방전을 해서
미리 저장해 놓은 에너지를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력을 사용하는 비용이 많이 줄게 됩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는 멈출 수가 없고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형식이라서 출력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데도 없는데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발전을 하는 게 다른 계통에도 영향을 끼쳐서 나머지 발전소에도 효율이 떨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게 ESS라고 보시면 됩니다. 뱀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뱀스는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 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계측, 제어, 관리, 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빌딩마다 언제 전력을 많이 쓰는지, 어디에 전력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언제 전력을 사서 언제 저장을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낼 수 있는지가 이 뱀스가 되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에서 킨텍스 공조장치 뱀스를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8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공조장치를 돌려서 가장 쾌적하고 가장 전력이 적게 드는 방식을 사람들이 생각해서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IoT 장치를 전부 달고 데이터 분석을 다 해가지고 에어컨을 이제 AI가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됐더니 뭐 전기비가 아주 많이 감축이 됐고 또 모니터링 하시던 분 8명에서 한 2명으로 줄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뱀스는 신축되는 큰 건물들 그리고 대기업 등에서는 다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 뭐 옛날 건물들이나 뭐 그런 데들은 아직 뱀스가 적용돼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뱀스를 할 수가 없는 게 스마트 계측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검침원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사용량 분석이나 통계 정보가 안 되겠죠. 상태 감시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자, AMR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AMR은 오토미터 리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측기를 자동 인식해서 AI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검침원이 와서 일일이 숫자를 기록을 해서 한전으로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사용분에 대해서 전력을 체크를 하는 거겠죠. 근데 요즘 신축 건물들은 AMR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언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언제 에너지를 안 쓰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비용이 얼마 발생했는지 뭐 누진제까지 다 적용해서 전기세를 받아내죠. 자, 그리고 데이터의 분해를 통해 계절적, 주기적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여 경향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위험 징후 인지도 가능하고 대응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전 지식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상 발전소 VPP 버추얼 파워 플랜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가상 발전소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이기종 분산 에너지 자원의 양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발전소 시스템이라 보시면 돼요. 자, 가상 발전소가 생기면 태양광 발전소, 수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같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 충전기, 그다음에 공장, 산업 분야, 사무실, 주택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으로 소비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제어하는 게 전기 공급자 개통 제어 시스템이 이거를 관리하게 됩니다. AI가 결국 이거를 관리를 하겠죠. 자,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태양광이 얼마나 발전해서 얼마나 보내고 있는지, 전기자동차가 얼만큼 지금 쓰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받아야지만 이런 개통 제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IoT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클라우드 센터를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빅데이터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자, 운영 목적 같은 경우에는 CVPP, TVPP로 나뉘는데 C는 커머셜, T는 테크니컬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CPPP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참여하여 전력 거래 및 수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수급 균형에도 기여를 하겠죠. 자, 그다음 TVPP는 전압, 주파수 제어 등 배전 계통 안정화가 목적입니다. 계통 운영 보조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하가 없는데 지금 전력을 쓰는 사람들이 없는데 발전을 계속하게 되면 주파수가 계속 올라서 배전 계통이 안정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끄는 게 나은 경우도 생긴다 이 말이죠. 국내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정부는 18년 12월에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란 1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전력 자원에서 생산, 저장한 전기를 중개 사업자가 모아서 전력 시장에 거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메가와트 이하의 신재생 에너지, ESS, EV 등의 에너지를 모아서 전력을 판매하는 중개상이 민간에 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국내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 한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크게 나누면 한전 PPA는 용이한데 전력 거래소 PPA는 어려워서 잘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력 거래소를 통한 전력 시장 판매는 계량기 비용도 높고 정산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전 PPA가 한 95%, 뭐 용량으로 8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PPA가 85%에서 95%고 전력거래소 PPA는 얼마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큰 차이는 뭐냐면 한전 PPA는 수동 검침을 합니다. 전력거래소 PPA는 IoT로 자동으로 검침을 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전 PPA는 검침원이 와서 월별로 수동 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발전량 가시성이 부족하고 발전량 예측도 어려워요. 데이터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전력거래소는 실시간으로 IoT로 데이터를 뽑아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은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한전 PPA를 쓰게 되면 순부하 감소 효과를 유발해 덕커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덕커브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다시 VPP로 돌아오면 VPP는 ICT 기술의 발전으로 수요 예측을 통해 앞서 가시성 부족 문제 등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 사업자는 분산 자원 모집, 계량 및 전력 거래, 정산 등을 수행을 해서 시장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VPP가 되면은 민간에서 전력을 검침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VPP는 이제 민간이 검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을 하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데이터 송수신하고 등등 이런 어디에다가 전기를 지금 많이 풀 것인지 어디에다가 지금 전기를 많이 저장을 할 것인지 언제 발전을 많이 할 것인지 남는 전기는 어느 마이크로 그리드에 팔 것인지 이런 것들을 AI로 클라우드로 분석을 해서 전력을 판매하게 되겠죠. VPP 한계 및 그린 스마트 도시 목표 보겠습니다. 일단 한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계량기가 일단 비쌉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산 자원에 참여가 안 돼 있어서 다양한 분산 자원을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량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화 지역이나 통합 발전소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 스마트 도시 특구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그리드, VPP, 마이크로 그리드까지 봤었는데요. 아리백을 통해서 제도가 개편이 되고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민간이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기술들과 수요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는데요. 그래서 전력 IoT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IoT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토미터 리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AI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전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에너지 솔루션 수요가 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